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혼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할 때쯤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 꼽아보자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해서 전 남편으로 부르는 게 맞지만 아래 사연을 쓰면서는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월급보다 남편이 가게에서 벌어오는 돈이 훨씬 많았고 저보고 직장 그만두고 같이 가게를 하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이 1,000만 원 벌어오는 건 우스웠던 시절이라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가게 일이나 도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다니던 직장이 나름 탄탄한 곳이고 쌓여있는 연차가 너무 아까워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정말 다행이었고 덕분에 혼자서도 아들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었는데 잘 나갈 때 내실을 다지지 않고 무리하게 더 큰 새 매장을 오픈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님은 많이 오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월세 빼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매달 수백에서 돈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장사를 접고 나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다가 남편과 크게 싸우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제가 새로 오픈한 큰 매장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해도 지금 그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저희 세 식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학군 좋은 동네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었죠. 하지만 몇 년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동안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살던 집까지 팔고 작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었지만 만약 전세집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남편과 이혼하고 내 힘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남편의 고집 때문에 저와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잘 나갈 때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드렸었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자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남편 사업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집안끼리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처럼 용돈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오히려 줬던 걸 도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이야 크게 뭐라 하진 않으셨는데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게 자주 전화해서 언짢음을 표현하셨고 마치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됐었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뒤로는 생활비 한 번 달라 한 적 없고 오직 제가 번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라니 제 결혼 생활 자체의 의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전셋집을 빼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을 제게 하길래 저는 진작에 결심했던 대로 그냥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꺼낸 이혼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지만 자기도 지금 본인 처지가 엄청난 사업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들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제 말에 동의해 주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저희 아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일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그때쯤에는 사업에 대해서 반쯤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다음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서 아들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붙들고 친정에 빼돌린 돈 가져오라고 너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망했다면서 생난 일을 부리셨어요. 저도 그때는 경찰에 연락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경찰서에서 만나서 2차 전까지 하느라 난장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엉망이 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도 없었고 저는 당장 짐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를 고소할까 어쩔까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에게 마지막 남은 저희 재산이었던 전세금에서 절반을 제가 받고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혼 과정에서 시부모들이 우리 아들의 양육권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쪽 집안 형편상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까지 사업 망해가는 와중에 손자까지 데려가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매달 아이 양육비로 5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처음 몇 달만 5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뒤로는 30만 원, 20만 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난 뒤로부터는 거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과 새로 오픈한 대형 매장까지 전부 문을 닫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빚은 가게를 정리해도 거의 갚지 못했을 거고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 하나만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지금까지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맙게도 저희 아들이 부모의 이런 사정을 일찍 눈치를 채게 된 건지 철이 일찍 들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제는 저도 회사 내에서 연차도 많이 쌓였고 직급도 오를 대로 올라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둘이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 자녀 대학금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 큰 걱정은 없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완전 망하고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이 작년부터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보고 싶다, 잘 지내냐 등의 안부를 물어오길래 아들도 가끔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더니 전 남편은 자기가 지금 뭘 골라 어떻게 아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냐면서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만 대답하고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해서 아들과 제 근황을 묻던 전 남편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제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야 하지만 왠지 수많은 빚을 혼자 짊어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좌로 보내주려 했는데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테니 잠깐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 하더군요. 다음날 퇴근하고 난 뒤에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편의점 골목에서 전 남편을 만났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살이 쭉 빠져 있었는데 피부도 새카맣고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마치 70 먹은 할아버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전 남편에게 봉투에 넣어 준비한 100만 원 현찰을 건네주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전 남편은 다음 달까지는 꼭 갚겠다며 돈을 받고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는 차라리 그 돈 안 받아도 되니 이대로 다신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빠를 저희 아들이 마주치게 된다면 충격을 많이 받고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50만 원을 주고 가버렸고 그 뒤로 2달이 더 지나서 나머지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단돈 100만 원조차 그렇게 힘들게 갚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돈을 다 갚은 뒤 한 달 뒤에 이번에는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이젠 당신 연락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100만 원을 그냥 줄 테니 이거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정말 급했는지 남편이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제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사라졌어요. 사실 저희 지금 사정에서 500만 원도 못 빌려줄 돈은 아니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점점 제게 부탁하는 액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초반에 끊어야겠다 판단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올해 초였고 100만 원 받아간 뒤로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에 대해 잊고 살고 있었고 다시 만나는 일이 없길 바랬지만 얼마 전 또다시 찾아와서는 이번엔 돈 대신 다른 걸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딱 3천만 원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신용이 안 나와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 그래도 당신이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보증을 한번 서주면 안 될까? 진짜 확실한 사업이고 내가 이번 일이 성공만 하면 당신이랑 우리 효찬이한테 평생 잘하면서 살게.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사는 친구가 물건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라 가져다 팔기만 하면 대박이라면서. 그때 그 남편의 눈빛을 보자마자 저희가 이혼하기 전 저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투자해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기 직전에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보증을 서줄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사업병에 걸려서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더는 얘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할 거라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질게 이야기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껏 몇 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지 않나? 이제는 아예 돈 빌려달라 소리를 넘어서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고 아이 혼자 키우면서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겨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빚 보증을 서달라니. 진짜 저런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먹고 바뀌길 기대했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만났었다는 얘기를 꺼낸 적 없었는데 보증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정말 만나게 해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아이에게 접근 금지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그렇게 쫓아내고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회사 앞으로 전 남편과 그 옆에는 절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처음 이혼하려고 했을 때 제 머리채를 잡고 죽이네 살리네 친정으로 빼돌린 돈 가져오라 난리를 치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쪼글쪼글 할머니가 된 모습에 하고 다니는 행색도 정말 추레해서 길을 걷다가 마주쳐도 누군지 몰라볼 지경이었죠. 남편과 제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사이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홀로 남은 심오한 남편이 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 안 서줬다는 이유로 또 제 머리채를 붙들고 난리를 칠까 걱정했는데 가만 보니 이제는 하라고 들이밀어도 머리채를 움켜쥘 기력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회사 근처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본체만 채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라왔고 그 모습에 너무 짜증나고 화가 치미 올라서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소리를 빽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당신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말아줘. 그러자 남편은 면목이 없다면서 자기도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제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다면서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달라더군요. 저를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리 쪽에 뭔가 매달리는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보니 팔순이 가까이 된 시모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애미야, 너가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지금도 새벽마다 공사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가 한 번만 도와주면 내 눈 감는 날까지 그 은혜 잊지 않으마.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하는데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예전에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욕을 했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오히려 더 이 상황이 싫어지는 겁니다. 저를 붙들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시모마저 밀어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고작 몇 년 전 일도 기억 못하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돈 빼돌렸냐는 말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저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모는 대답도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남편 놈은 저를 붙들고는 미안하다며 자기가 다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하길래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당장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던지 나도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진짜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엄마한테 길바닥에서 내 바지가랑이 붙들게 시키려고 데려온 거야? 아들 양육비 안 보내줬어도 당신이 불쌍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살았어. 남편 노릇 못하고 아빠 노릇 못했으면 최소한 우리 두 사람 사는데 방해나 하지 말아줘.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길래 답장도 하기 싫어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한순간이나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 이 고증을 서달라는 소리를 해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 거예요. 아들한테도 앞으로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 할 거고 아들 대학은 서울로 보내서 절대 자기 아비랑 마주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전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아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